자, 갑시다. 자, 우리 동교재 반품을 보시고요. 1번 문학의 갈래. 문학의 어떤 기본 이론들 본인 챕터였고 기초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스텝 2부터 뭐부터 할 거냐면 너희들 문제를 다 풀어오셨죠? 풀어왔던 문제 중에서 이제 틀렸던 문제, 그러니까 물론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다른 친구도 같이 배울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의 번호를 페이지 번호로 불러주시면 선생님이 그 녀석을 해결해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힘을 줄 부분은 누가 말해서 2번 서점 갈래를 이론 정리를 할 거야.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16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16페이지에 큰 문제 혹시 있었니? 번호 불러주시면 돼요. 5번 한 번만요. 3번, 5번 또 3, 5, 6 갑시다. 3번부터 간다. 자, 기억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부터 가보자. 자, 문제 번호가 3번, 5번, 6번이야. 3번 보시면 지금 처지를 이해하라고 돼 있지? 자, 그리고 기억이 뭐라고 돼 있어? 그곳 주민들이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자, 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문 속에서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문제인가 보네요. 자, 읽어봅시다. 그 문장부터요. 한 백호 남짓한, 백호에서 이 호가 뭐지? 가구수야. 집을 세는, 그러니까 세대수를 세는 단위야. 백호라는 얘기는 100가구 정도 산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100가구 정도의 남짓 왔다 갔다 하는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자, 이곳 주민들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대요. 그럼 당연히 역둔토의 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는 사삿집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후하대요. 문장이 그렇지, 그렇지. 예스러운 표현들이라 그래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잡아두자. 역둔토라고 했을 때 이 역둔이 뭐냐면 과거에 어떤 국가에서 운영하는 토지를 말하는 거야. 자, 종종 나오는 개념이니까 하나 알아두자. 역이 뭐니? 중세시대의 역은 뭐야? 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시대의 역은 뭐야? 서초역, 방배역, 지하철 갈아타는 도시지, 그치? 뭔가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곳을 역이라고 불러봤습니까? 그럼 중세시대의 역에서는 뭘 갈아탔겠니? 암행어사는 마패를 들고 다녀. 그 마패를 역에다 대면 말이 5마리 그려져 있으면 말 5마리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야, 내 권리로. 그게 마패예요. 역에서는 말을 운영했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도 어쨌든 이 역을 운영하려면 말 사료값도 필요하고 관리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그 말들이 항상 내가 키웠던 말들을 항상 내가 계속 기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내가 대전에 역을 차리고 대전역을 하고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우르르 와가지고 5마리 데리고 가버려. 그런데 저기 마사에서 누가 다 4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내려놓고 갈아타고 또 딴 말 타고 가버렸어. 계속해서 말은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 말의 상황에 따라 월급을 내주니까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국가에서 역둔토를 내려요. 대전역 역장님에게 여기 있는 3만 평은 네가 관리해.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네가 써가지고 그 역을 운영하도록 해라라고 땅을 줬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역둔토라고 하는 건 그냥 국가에서 운영되는 토지고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그 지방에 있는 여기 주민들이 거기서 소출을 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 쌀 100톤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한 30톤은 세금으로 내고 70톤은 자기가 가지고 이런 식이었겠지. 국가니까 되게 정당하게 운영됐겠지? 근데 그 뒤에 사삿집이라는 거 나왔어. 이 사가 개인적인 할 때, 사적인 할 때 그 사예요.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면 돼.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이득이 더 많이 나온다고 이쪽이 더 이득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말한 거잖아.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더 많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상황 이해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봐봐. 그곳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어. 역둔토는 사삿집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다. 콩고물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넉넉하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돼 있어?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일제 강점기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땅은 전부 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들어가 버렸어. 전부 다 일본 놈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선생님, 땅을 그냥 뺏은 건가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냐면, 봐봐. 당시 이 농민들은 자기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 자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실제로 그 집을 그 땅을 가지고
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권리가 보장돼야 될 텐데 이 주식회사 한 일이 뭐냐면 공문을 하나 딱 붙여. 일본어로. 참고로 이 사람들 한문도 모르는데 일본어를 알겠어. 써놔. 2017년 1954년 3월 23일까지 해당 토지 A 구역부터 B 구역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은 서류 4가지를 준비하여 동사무소로 오시고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근데 그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농민들은 1도 몰라. 그냥 방이 붙어있으면 글자다. 그냥 열심히 일하러 갔어요. 자, 약속되는 그날이 됐습니다. 동양주식회사에서는 공문을 내렸는데도 얘들이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네 하면서 자기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땅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이렇게 여기까지는 갑돌이네 땅, 여기는 을순이네 땅, 여기는 누구 땅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거를 다 정리해버려. 자, 다시 뚫어. 길 다시 뚫고 내 몸을 다 바꿔. 됐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소유 A, 지점, A, B 지점, B, C 지점 다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운영해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땅이 아니게 된 거고 자기가 운영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고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고 했다고 해요. 동양소식 주식회사라는 게 무슨 대단한 데가 아니야. 이딴 짓 하는 데였어. 그렇게 해서 이제 친일하는 사람들한테 땅만 주고 네가 관리해. 그럼 친일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막 매물 바치는 사람한테 또 땅 권리를 나눠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시대예요.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 밑에 보면 실장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 보이니? 밑줄 쳐져 있지. 소출이 뭐야?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 그렇지? 결과야. 3할은 몇 %를 말하는 걸까? 30%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다만 야,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70만 원인 거야. 30만 원이 내 거야. 열받을만 하지 않니? 그치? 자, 그런 일이 벌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다고? 남부 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들고. 자, 한자 어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부 여대 무슨 뜻이에요? 미리 예언할게. 너희들 어휘 테스트에 남부 여대 나올 거야. 오케이? 남부 여대는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라는 뜻이야. 등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양동이 틈을 이고 뭐 하는 걸까? 먼 길 떠나는 모습인 거야. 알겠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방황하는 모습을 남부여대라고 부른다. 오케이? 남부여대 하면서 타처로 유리한대요. 유리하는 건 뭘까? 멀리 떠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어휘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아닌지 이제 드시죠? 이걸 이해하려면 어휘력이 필요해. 그래서 남부여대 하면서 타처, 다른 장소로 여기저기 떠나는 사람들만 들고 동네는 점차 쇠진해갔다. 점점 힘이 빠져갔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봐봐. 내용을 읽고 나면 이제 3번 문제가 확 답이 너무 뻔해 보일 거예요. 볼게요. 1번. 농사를 지어도 반 이상 뺏겼다. 우린 30%라는 것도 알고 있지, 심지어. 2번. 동척뿐만 아니라 중간소장인. 선생님이 읽진 않았지만 동척이나 중간소장인 같은 사람들이 동척엔 소장인 노릇을 하며 주지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말들도 나와 있는 거. 그거 근거로 잡으시면 되고. 3번째.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었다. 맞잖아. 그지? 4번째, 착취를 견디지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갔었다. 됐죠? 5번, 세상이 뒷바뀌고 자신들의 땅을 모두 동척에게 뺏겼다. 지금 자기 땅을 뺏긴 거야? 말했잖아. 옆돈토를 파먹고 살다가 그 옆돈토조차 이제 내가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지. 자기 땅이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5번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마스크가 숨 되게 찬다. 숨이 차냐.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봅시다. 자, 다음 글 읽고 문제를 답해주시죠. 지금 5번, 6번이 하나로 묶여있는 세트니까 레디메이드 인생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제목,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작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문제 푸는 게 점점 수월해질 거고, 지금은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문제를 풀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문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교과서가 문학으로 바뀌어요. 아는 것들을 늘려놔야 돼. 자, 레디메이드 인생이라고 돼 있지? 제목의 의미는 이거예요. 레디는 준비한다는 뜻이지. 메이드는 무슨 뜻이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미리 만든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이 미리 만든 제품을 보고 기성품이라고 불러요. 기성품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양복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어. 양복 한 벌을 맞추려면 원래 테일러, 그렇지? 재단사한테 가가지고 뭐 팔 길이는 얼마, 배둘레는 얼마, 몇 센치 해가지고 단추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다 세팅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 게 후에 만드는 우리 여성이 말하는 수제,
되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수제를 쓸 수는 없어. 비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표준적인 사람들의 체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다 만들어 놓고 X라지, 2X라지, 3X라지, 미디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바로 기성품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제목이 뭐예요? 기성품 인생이라는 뜻이잖아.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에 자기를 맞추어가고 살고 있겠지. 주체적으로 자기를 세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맞춰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되게 슬픈 얘기야. 잘 봐봐. 1934년에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었대요. 그럼 무슨 기적인데? 얘들아, 1934년이니까 지금 무슨 강점기? 일제강점기야, 그지? 되게 슬픈 상황일 거야. 그것은 피가 굶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축하해! 안 굶어 죽었어. 근데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야? 오, 안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다 지금.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었어. 일주일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잡힌다는 얘기는 담보로 잡힌다는 얘기고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버는 필요 없는 행위야. 그러니까 물건도 아무것도 없고 벌이를 한 적도 없지. 그렇다고 남의 집 앞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고 구걸도 안 했고 훔친 것도 아니야. 즉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굶어 죽지 않았어. 야위이긴 했지만 멀쩡히 살아있었고 이 피와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하나 없이 싹 치운다면 근로하는 사람이 조금은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안 돼. 뭐예요? 피는 무쓸모다. 일하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지. 근데 지금 인물의 이름이 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명성을 대표하는 거잖아. 특정한 누군가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갔던 어떤 지식인들의 모습인 거야. 딱히 일을 하지 않고. 가보자. 5번. 서술자가 그래서 피를 바라보는 태도는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뜻들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1번이 무슨 뜻이었어? 냉소하는 건 비아냥거리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해결되셨나요 다들? 오케이. 두 번째 6번. 보기를 참고해서 그러면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을 피라고 지은 까닭은 뭘까요? 밑에 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써져 있죠? 기성품과 같은 것이다. 즉 여기서 이 기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피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작가가 보기에, 즉 서술자가 보기에는 뭐의 대상이라고요?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답을 수출해내라는 문제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항상 어려워하죠. 자, 비판한다는 얘기는 기성품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기성품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걸 답을 쓰면 안 되지. 그걸 다른 말로 바꿔주자면 기성품이 아닌 삶은 뭐야? 그럼 수재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일까? 뭐라고 쓰면 좋을까? 키워드를 떠올려 보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건 기성품과 같이 살아가는 피해 대해 당시의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좋은 답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그냥 노출되고 그대로 풀어놓은 것 뿐이잖아. 오케이? 뭐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기성품의 특징은 뭔데? 기성품의 특징이 뭐야? 뭐가 없어? 개성. 그렇지. 키워드는 개성이야. 이 기성품에 반대되는 개성이라는 단어를 잡아냈으면 일단 최소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나중에 너희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을 했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이 문제에서 요구한 이 답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가 기본적인 판단 조건이에요. 기성품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요? 기성품에 반대말은 개성이 있는 물건. 됐지?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면 돼? 개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꼭 문장이 거기 답지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을 이유는 1도 없어요. 중요한 건 개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작문해냈느냐 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17페이지 질문.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럼 넘어갈게. 없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스텝 3로 넘어갑니다. 18페이지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가원하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8페이지 1번. 이게 전형적인 표현상 특징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표현상 특징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게 돼 있어. 소설이면은 서술상 특징을 묻게 되어 있고요. 시라고 하면 표현상 특징을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공통점 한번 찾아봅시다. 원래대로라면 이 작품 두 개를 다 분석을 완벽하게 해놔야 이 답도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키워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근거를 찾아드릴게요. 1번부터 볼게요.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육사의 절정 모르는 사람은 없지 이 정도는. 자, 이육사의 절정에 선명한 색채의 대비가 있니? 질문. 대비가 뭐야? 반대되는 건 대비일까요? 반대가 되면 대비가 맞을까요? 대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조와 비교를 합쳐서 대조라고 불러. 대조는 뭘 말하는 거니? 차이점을 말하는 거야. 비교는 뭐 하는 거야? 공통점을 말하는 거야. 놀랍지 않니? 두 개가 동시에 묶여있는 게 대비야.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연두가 안 돼 있다는 거. 대비는 대조랑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나아지겠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색채 대비 색깔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색깔의 차이가 나려면 어떤 식이 되면 될까? 예를 들어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뭘 사용하면 그 빨간색이 아주 선명하게 강조될까? 피라면 그래 빨간색은 선명한 피. 그래 피에 빗댔다고 치자. 선생님은 근데 색깔로 대비시켜달라고 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대비를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봐봐. 이 정도면 라인 대충 맞지? 위, 피 이랬으니까 그냥 만든 거야 갑자기. 설원이라고 하는 건 눈밭이지.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피라는 건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이지. 그러면 경미 지금 이 19절에서는 이거 19절을 치자 그냥 만든 거니까 피는 한 방울밖에, 붉은색은 한 방울밖에 없었지만 선명함이 어때? 그 무엇보다 진하게 보이지. 오케이? 색채 대비라는 건 이렇게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야.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대비시켜서 같이 놓는 것을 보고 우리는 대비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럴 만한 얘기를 찾아야 될 텐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이 무지개라든가 이런 식의 단어들 외에는 대비를 아니 색채감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없고 더더군다나 대비를 찾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 없다는 거. 됐지? 1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2번 공간의 특성이 시상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 봐서 아는 사람들은 1년이 북방, 2년이 고원, 3년이 이 삼행이 그 위까지. 우리는 이걸 보고 보통 뭐라고 배우냐면 극한의 공간이라고 배웁니다. 맞나요? 공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두 번째, 김선우의 신의 방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동덕여고나 이런 친구들이 아마 천재밥 교과서를 쓰죠. 나중에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그 뭐랄까 통시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시를 만든 거야. 통시는 뭐냐면 사람들이 똥을 싸면 그 똥이 떨어지는 자리 옆에 돼지의 우리를 만들어 넣어서 똥돼지를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 똥돼지가 그냥 똥을 퍼먹고 그런 게 아니라 삭혀지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똥이 이렇게 뭐랄까 사람은 버린 거지만 돼지에게는 먹거리가 되고 그 돼지를 우리 다시 먹고 또 싸우는 뭐가 되는 거야? 빙글빙글 도는 자연의 순환을 말하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이걸 신의 방이라고 부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작품 자체가 공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거든?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긴 하늘에 가까운 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 방이라고 불렀다고요. 작품의 주제가 공간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거야. 3번,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문장의 구조가 반복됐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대꾸법이 보였나요? 나의 대꾸법 못 찾겠지? 넘어갈게. 4번, 1인칭 화자를 직접 노출시켰대요.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반드시 선택지에 어떤 글자가 존재해야 돼? 아니, 문장 안에 나가 존재해야 될 거야. 근데 가에 나가 나왔니? 이러면 내가 생각해본다 이런 말을 한 적 없지? 답이 될 수 없고요. 마지막 5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다라고 있어.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라는 표현법인데 원경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것, 근경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원경에서 극경의 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먼 산 아래의 절 밑에 시냇가, 시냇가는 흘러 내 발 앞까지 오고 이렇게 시를 지었다면 멀리 산부터 시작해서 내 발 앞에 있는 시냇가까지 온 거네요. 시선이 먼데부터 가까이 왔네요. 이럴 때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작품들 모두 시선의 이동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네. 자, 나머지 넘어가더니 쭉쭉 넘어간다. 계속해서 문제만 불러주세요. 자, 3, 4, 5번 중에서 19페이지 5번은 니들이 보지 말자고 해도 볼 거야. 중요한 거라서.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배우긴 배울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배울 테니까 앞으로 3년 내내 잘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억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기억.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기억에 나타난 표현법을 찾아야 되는 게 1번, 1단계. 그리고 이 표현법이랑 똑같은 걸 당겨서 찾아내는 게 2단계가 될 거야. 맞지?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암기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건 보자마자 역설법이라고 외쳤을 거라고 봐. 맞지? 그럼 질문 거꾸로 갈게. 역설법이 뭐야? 말이 안 되는 건 다 역설법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 막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애가 4시에 왔어. 짜증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이씨 일찍 또 왔다 라고 말했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건 반어법이라고 하잖아. 그럼 역설법이랑 뭐가 다른 거야? 아예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의미를 푼 자, 단순하게 갈게. 얘들아, 강철이라고 하는 것과 무지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봐. 강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성을 있어? 단단해. 맞지? 그리고 차가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소재야. 맞죠? 그런데 무지개라고 하는 녀석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만져봐서 말하는 그런 부드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미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무지개는 따스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요. 이 두 개는 서로 뭐가 되는 거야? 대비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충돌이 나는 거지. 의미의 충돌이 났지. 차가운 따뜻함이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모순된, 자 다시 모순된 표현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부르고. 그럼 정의! 역설법의 정의는 모순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돼.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 역설법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꼭 반어법이랑 같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기술은 반어법과 역설법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솔직히 말해서 역설법 문제가 나왔는데 직유법이랑 헷갈리는 사람은 없을걸? 그렇잖아? 의인법이랑 헷갈려 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이건 헷갈려 할 거야. 됐지? 자, 구분법 알려드릴게요. 잘 봐. 역설법에만 나타나는 특징이야. 반드시 문법적인 측면이거나 또는 의미적인 장면에서 충돌이 존재할 거야. 충돌이 있으면 역설법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문법이나 의미 면에서는 뭐가 없는 거야? 충돌이 들어가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충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지. 자, 우리가 대표적인 예문으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너무 많이 배웠을 거야. 그치? 따져보는 거야. 충돌은 선생님은 보통 뭐로 표현하는 걸 추천해드리냐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표현하세요. 소리가 없는 거니까 저 소리가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볼게. 아우성은 어때요? 소리가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잖아. 플러스지. 충돌 맞지? 역설법이에요. 준비됐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경우 있었잖아. 야 일찍도 왔네. 그치? 아니 일찍 왔대잖아. 문장 자체에선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됐어? 그럼 얘는 반어법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들은 이 두 개를 헷갈려 한다고. 왜냐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 뭐냐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렇잖아. 뭔가 잘못된 느낌이 두 녀석의 차이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할 일은 실제로 문법적이나 의미적인 점에서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따져본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모순 형용이라든가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정리를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 테니까. 오케이? 이 정도에서 일단 멈춰드리고, 자 일단 문제 푸는 방법 찾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은 역설법 찾는 거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뭘 하면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가 가능한 대비적 요소가 나타나는 걸 찾으면 되겠지. 1번부터 가볼게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대. 고와서
서러워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들었어? 그럼 반원의 역설이야. 됐어? 고와서 서럽대. 문장에서 충돌이 있지 않니? 곱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리야. 인식하는 감정이야. 서러운 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이지. 그럼 이 두 개가 충돌 났네요. 무슨 법이네요? 역설법 1번이 답이네. 됐지? 문제는 처음 읽어서 되게 쉽게 낸 거예요. 반응법이 심지어 존재도 안 하거든요. 그럼 2번 볼게요. 찾아내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라고 돼 있어. 뒤에 집중해봐봐요. 사슴이 슬피 운대요. 사슴은 원래 슬퍼야 울어? 아니야. 사슴은 왜 울어? 그냥 울어. 딱히 그러진 않아. 그냥 우는 건 아니지. 군대에서 쳐다보고 있으니 그냥 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천적을 경계할 때 내는 소리, 두 번째 새끼 찾을 때 내는 소리 등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서러울 때 울진 않아. 그럼 이건 뭐야?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나타난 경우지. 그럼 이때 이 사슴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감정, 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쓸게요. 지금 안 쓸게. 어쨌든 이거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무슨 법? 의인법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3번 하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고요. 땅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단 무슨 법 바로 보이셔야 되고요. 얘도 의인법이네? 근데 얘는 그것만 있니? 아니지. A가 날더러 B가 되라 하고 C가 날더러 D가 되라 하라.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무슨 법? 대꾸법까지 같이 잡아주시고요. 되셨죠? 4번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천지가 개벽한 상태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천지개벽. 즉 뭐랄까 지구가 창조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어제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돼 있죠. 그럼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라고 몰라서 물어본 거겠니? 아니죠. 들려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리법도 앞으로 여러분들 아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녀석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서리법의 정의는 당연한 사실을 뒤집어서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법을 서리법이라고 불러. 오케이? 야, 모두가 사랑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 세상 사람 모두 사랑을 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그 누가 사랑을 모르랴 뒤집어서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강조되는 거지. 되셨죠? 그걸 서리법이라고 부르고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요새 이것까지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는 대유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 대유법이 뭐라고 배워서 알고 있니?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 대표에서 비유하는 게 대유법이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부분이 대표해서 비유하는 거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뭐야? 빵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 아니지. 뭐야 그거? 그렇지. 음식을 대표하는 말이야. 백이야 천사들 팔 벗고 나서다. 그럼 천사들이 나타난 거야 진짜? 아니에요. 간호사잖아. 간호사는 간호모가 있고 간호복이 있고 필기구가 있고 삐삐가 있고 이런 식일 거야. 우리가 간호하나 뭐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흰 옷을만 가지고 대표해서 표현했잖아. 그래서 대유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숨이 차 있지. 그래서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 수 있나?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닭을 사람들이 원래는 야생이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이 녀석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축으로 바꿔버렸지. 참고로 인류 최초의 가축은 닭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선사시대나 이런 쪽의 유적들을 발굴하다 보면 닭뼈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우리 유전자에는 닭을 사랑하는 것이 박혀 있습니다. 닭을 싫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닭은 진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인간 문명의 시작 이렇게 번역할 수 하면 되기 때문에 얘들아 문명이 시작할 때 닭만 기르는 거니? 농경사에도 나와야 되고요. 그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것만 했어요. 5번입니다. 푸른 산처럼 떴잖아. 그럼 게임 끝났어. 마치, 처럼, 같이, 듯이 인양이 뜨면 무슨 법? 지구법이지. 그치? 지구법 보이고요.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몰라서 물었겠니 지금 이게? 아는데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뭐? 서리법 잡으시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정답은 1번 잡으시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1번을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2, 3, 4, 5번까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다. 알겠지?
아, 맞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 또 넘어가 볼까요? 20페이지요. 질문. 7번. 오케이. 자, 황만근이 지닌 덕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와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몇 페이지지? 20페이지 7번? 오케이, 20페이지 7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훑고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뿐이고 진짜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당 챕터에서 들어갔을 테니까 일단 지금은 크게 가자. 지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헌신, 나눔, 검소, 배려, 한결같음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문 속에 다 나와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야. 자, 볼게. 지문은 다 읽어왔잖아, 그치? 헌신. 어머니와 아들을 매일 정성껏 돌보았다. 괜찮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황만근은 뭔가 모자란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그걸 정성껏 모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그치? 오케이. 두 번째. 남이 꺼리는 굳은 일 누구 먼저 앞장섰지, 그치?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심지어 경운기를 끌고 시위하러 가는 것도 황만근 혼자 했습니다. 다 가기 싫어서 안 갔잖아요. 다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얘 혼자 갔잖아. 헌신한 거지. 세 번째. 검소했습니다. 혼자 고쳐서 사용했죠. 참고로 이 황만근이 모는 이 경운기는 황만근이 아니면 시동조차 못 걸었어요. 그만큼 얘가 관리를 잘 했다는 얘기가 됐겠지. 다른 사람들이라면 벌써 시동이 안 걸린다고 버려버렸을 거야. 근데 얘는 안 버리고 있어. 4번 배려. 무슨 일을든 돈도 받지 않고 남의 일을 도왔어. 잠깐만. 돈을 받지 않고 남의 일을 도운 것도 사실이고 배려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4번이 답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돈 받았습니다. 얘가 무슨 무료 봉사자도 아니고요. 받아야 될 땐 받았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어디 갔지? 자, 봐봐. 19페이지. 맨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볼게. 동네의 일. 찾았니 여기?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어. 뭐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종지사가 따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무조건 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말한 이 4번은 그렇지? 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방금 4번 선생님이 뭐라고 했거든? 무슨 일이든 돈을 받지 않고 남의 일을 도왔다고 말했는데 황만근은 돈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을 거야. 고등학교 이제 소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전체적으로 받는 이미지는 뭔가 선량한 친구의 느낌이 많았을 거고 선량한 친구라면 충분히 그랬을 법도 하지. 하지만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근거가 어딨지?를 찾아서 마킹하는 게 핵심이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오실 때 대부분 깨끗하게 푸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그냥 풀어와 라고 하면 진짜로 답에만 마킹이 돼 있어. 아니 이거 2번 풀고 3번 풀고 내 아들한테 물어주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이 책? 그런 거 아니잖아. 막 쓰세요. 알겠죠? 쓰실 때 할 일이 뭐냐면 뭘 마킹하는 거냐면 방금 봤던 문제 같은 경우에도 7번에 1번 어머니와 아들을 매일 정성껏 돌보았다라고 판단했다.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국형쌤의 설명에 따르자면 반드시 지문 속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는 어디 있었는지 오케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지. 됐어요? 이런 장면 때문에 항상 그가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음. 이렇게 마킹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자리에 마킹 딱 하신 다음에 7번 문제에 1번의 근거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게 공부고요. 이게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잘하는 친구가 성적이 오를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업해보면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쓰잖아. 니들 이거는 되게 예쁘게 막 색깔 펜슬하면서 쓴다?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지. 잘 생각하면 3명 다 마찬가지야. 방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근거 찾고 마킹하는 거라고 썼지. 자, 봐봐. 근거 찾고 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쓴 사람 있어, 이 셋 중에?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필기는 그런 거야, 얘들아. 써주는 걸 똑같이 베끼는 건 필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써주세요. 방금 뭐 쓰라고 했어?
뭐 쓰라고 했어? 근거를 찾고 마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크게 쓰시고요. 형광펜으로 강조하시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 습관이 잘 들어있으면 나중에 고2, 고3 문제 풀 때도 되게 편안해질 거야. 알겠지? 고2, 고3으로 올라가는데 국어 성적이 선생님 잘 안 오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거 찾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참고로 이 원리는 문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작은 당연하고요. 알겠지? 국어 공부는 근거 찾기 싸움이다. 되셨죠?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자, 오늘 솔직히 말해서 오늘 4시간 수업 중에 이 한마디만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갔으면 선생님은 더 할 날이 없어. 수업 끝내는 거 괜찮아. 진짜 그만큼 중요해요. 알겠지? 그렇다고 눈 반짝이면서 끝났나요?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제 뒤쪽에 21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21페이지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창의형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무슨 문제냐면 너희들 수행평가 문제처럼 문제를 내놓은 거야. 수행평가처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2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문학 첫 번째 챕터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진짜 오늘의 핵심 얘기, 서정갈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개념어들을 한번 세팅을 쫙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은 후에 이제 고3까지 주구장창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 될 테니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오케이? 지금 당장 대꾸법, 대조법을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이 단어들을 내가 여기서 봤었고 이걸 정의는 이런 것이었고 이런 개념 싸움이 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 잠시 후에 시작을 합시다. 자, 끊어갈게요.